물 한 방울까지 배급을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웃 국가에 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지중해의 짠물을 사막에 있는 호수까지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상식을 뒤엎는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하는지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일을 해냈을까요? 그리고 물 부족이 심화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물 강국이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땅은 메마르고 사람들은 절박했으며 콸콸 흐르는 물이 그저 꿈에 불과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목마르게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담수화된 바닷물을 이용해 가장 큰 천연 담수원인 갈릴리 호수를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최첨단 담수화 플랜트에서 물을 여과한 다음 북쪽의 갈릴리 호수로 운반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국내 물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잉여분을 만들어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 관리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물 부족은 개발과 농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민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시급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1937년 월터 클레이 라우더밀크라는 영국인 엔지니어는 요르단 강과 그 지류의 물을 남쪽의 건조한 네게브 사막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지정학적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 구상은 미래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48년 독립선언 이후 신생국가는 이 지역의 물 지형을 재정의할 획기적인 프로젝트인 국가수자원 운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많은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강수량이 현저히 적은 남쪽의 건조한 지역으로 물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재정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국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의 나라가 물위기에 처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해결책을 빌려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우려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르고 젊은 국가는 어떻게 이 야심찬 아이디어를 국가를 정의하는 것에 프로젝트로 탈바꿈시켰을까요? 2. 물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국가수자원 운반 시스템은 갈릴리 호수에서 네게브 사막까지 이어지는 운하, 터널, 파이프라인, 저수지, 펌프장으로 구성된 총 길이 130km의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국영물 기업인 메코로디 주도했습니다. 건설은 1953년에 시작되었으며 대규모 저수지 건설과 상당한 높이차를 극복하며 물을 운송할 수 있는 펌프 시스템 구축 등 당시로서는 가장 복잡한 토목공학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운반 시스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국토의 상당 부분을 가로지르는 지상 운하와 지하 파이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주 파이프라인입니다. 운반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펌프장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서 물을 끌어와 강력한 펌프를 이용해 해발 200m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거기서부터 물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17km 길이의 애쉬터널을 포함한 일련의 터널과 운하를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 애쉬 저수지에 도달하여 수지를 보장하기 위한 처리 및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남쪽으로 여정을 계속하며 물은 이스라엘의 중앙평야를 거쳐 네게브 사막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도시, 마을, 농업 공동체에 물을 공급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고려 사항도 설계에 포함되었으며 호수의 자연 매장량을 보호하기 위해 취수율을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64년 6월에 완공되었으며 당시 비용으로 4억 2천만 이스라엘 리라, 약 1억 1200만 미국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3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개통 당시에는 물의 80%가 농업용으로 20%가 식수용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수 수요가 증가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운반 시스템이 이스라엘 식수의 약 절반을 공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전략적인 수자원이 되었으며 1994년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요르단 왕국에도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요르단에 연간 2,5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제공했고 이 양은 2021년에 5천만 세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는 요르단 물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7년 5년 연속 이어진 가뭄 끝에 갈릴리 호수의 수위는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적응력 있는 물 관리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파이프라인이라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장 큰 호수마저 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또 다른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다를 구원의 원천으로 바꾼 것이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어떠세요? 3. 담수화 혁명 1960년대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방법인 역삼투압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도 느렸지만 잠재력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엔지니어들은 이를 개선하여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 그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5년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였던 아슈켈론 담수화 플랜트를 가동했습니다. 바닷물이 대형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면 고압 필터가 소금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가정, 농장, 산업에 공급될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데라, 팔마힘, 소렉, 아슈도드에 더 많은 플랜트가 뒤따르며 지중해 연안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 플랜트들은 현재 연간 약 6억 세제곱미터의 담수를 생산하며 이스라엘 국내 수요의 거의 80%를 공급합니다. 5년간의 가뭄 끝에 2022년 갈릴리 호수의 수위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때 중요한 수자원이었던 곳이 이제는 보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흐름을 역전시켜 담수화된 바닷물을 호수로 다시 보냈습니다. 한 국가가 처리된 바닷물을 이용해 담수호를 다시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물 기업인 메코로디 건설한 이 프로젝트에는 13km의 지하 파이프라인이 포함됩니다. 한쪽 끝에는 담수화 플랜트가, 다른 쪽 끝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물은 필터, 펌프, 터널을 거치며 처리되고 압력을 받아 조용히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2차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담수화 플랜트와 지하수 우물을 연결하여 용량을 늘리고 건기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담수화는 게임 체인저였지만 이미 사용된 물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낭비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물방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죠. 4. 물 한 방울까지 최대한 활용하기 대부분의 나라에서 배수구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폐수 처리 시스템 덕분에 이스라엘 폐수의 90% 이상이 수집, 정화되어 주로 농업용으로 재사용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사용률입니다. 그 다음인 스페인은 30%만 재활용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심지어 샤워한 물이 사막에서 오렌지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수자원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르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텔아비브 바로 남쪽에 위치한 단 지역 폐수 처리장, 줄여서 사프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2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합니다. 지하 파이프가 가정, 병원, 학교, 공장에서 사용된 물을 이 거대한 시설로 조용히 운반합니다. 그곳에서 물은 기포폭기조, 침전조, 고급 여과 시스템 등 여러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최대 열흘이 걸리는데 이는 일반적인 처리 시스템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 물은 버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에 공급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리가 끝나면 물은 네게브 사막까지 남쪽으로 100km 이상 뻗어 있는 특수 파이프라인을 통해 펌핑됩니다. 지하에 저장되었다가 밀, 감귤류, 포도, 감자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농업의 생명줄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용되는 관계용수의 절반이 처리된 폐수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건조한 남부 지역에서의 농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텔아비브 지하에서는 숨겨진 파이프 네트워크가 마치 땅의 혈관을 통해 물이 흐르듯 처리된 물을 남쪽으로 보냅니다. 네게브에서는 점적 관계 튜브를 통해 솟아올라 한 방울 한 방울 작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한때 폐수였던 것이 혁신과 필요에 의해 다시 생명이 되는 재활용과 재생의 순환 고리입니다. 하지만 물을 현명하게 공급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말 그대로 뿌리 수준에서 이스라엘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5. 스마트 농장. 더 스마트한 뿌리.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합니다. 사막의 열기에 물을 잃는 대신 이스라엘 농부들은 더 스마트한 방법인 점적 관계를 개발했습니다. 작은 점적기가 달린 얇은 플라스틱 튜브가 밭을 가로지르며 각 식물의 뿌리에 직접 물을 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물의 최대 95%가 토양에 흡수되도록 하여 웅덩이, 유출 또는 증발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점적 관계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물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네게브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불모지였던 땅에서 이제 토마토, 대추야자, 아보카도, 감귤류, 올리브를 재배합니다. 점적 관계는 강우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농사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에 제한된 담수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캘리포니아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뭄과 기후 변화에 직면한 농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도 더 푸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 방울 한 방울 증명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움직임의 탄생이었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대륙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6. 기적을 수출하다. 수년간의 가뭄과 혁신 끝에 이스라엘은 자국의 물 위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중국, 호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해결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장기간의 가뭄으로 이스라엘의 ID 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 최대 규모인 칼즈베드 담수화 플랜트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이스라엘의 담수화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매일 약 5천만 갤런, 즉 약 1억 9천만 리터의 식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스라엘 회사 네타핌이 소규모 농부들에게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것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첨단 점적 관계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퍼스와 애들레이드의 도시 용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물 재사용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증가하는 도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여과 및 재활용 시스템이 도시의 물 인프라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련의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혁신과 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전의 선두에는 이스라엘의 물 기술 리더들이 있습니다. IDE 테크놀로지스는 전 세계적으로 400개가 넘는 담수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물 기업인 메코로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누수 감지 및 계획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점적 관계의 선구자인 네타핌은 현재 110여 개국의 물 스트레스 하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때 양동이로 물을 배급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나라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에서 풍요로 이어진 그 여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도덕적 사명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회복 탄력성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은 세계가 어떻게 함께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혁신이 전 세계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알고리즘에게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위대한 혁신에는 새로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물 기적은 기후 불확실성과 지역적 긴장으로 형성될 미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7. 미래의 과제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물은 단순한 자원 그 이상이며 지역 협력과 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그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르고 강우량은 줄고 있으며 가뭄은 더 길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경우 2050년까지 이 지역의 자연수 공급이 2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여러 나라가 줄어드는 물을 두고 경쟁하는 요르단 강과 같은 공유 자원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강과 대수층이 마르면서 외교 관계도 종종 메마르게 됩니다. 사소한 부족조차도 지역적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농작물과 식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회복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은 비슷한 압력에 직면한 이웃 국가들과 물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위험은 커집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떨어지거나 또 다른 단연간의 가뭄이 닥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 계획가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차세대 물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화석 연료 없이 에탄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열 담수화 플랜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커버그 물 연구소는 이것을 건조한 지역에 독립형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기업들은 공기 중에서 식수를 추출하는 장치인 대기 수분 생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워터제는 이미 20여 개국에 이 기술을 배치하여 재난 지역과 건조한 지역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폐수 처리를 발전시켜 더 많이 재활용하고 덜 낭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감지하기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의 미래는 비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혁신, 회복 탄력성, 그리고 준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물 전략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담수화, 폐수 재활용, 아니면 점적 관계.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어떤 것이 가장 인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